대한민국 방산시장이 연말에 접어들면서 조용히 그러나 매우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다. 불과 한 달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신규 계약 규모가 3조 원을 훌쩍 넘어섰다. 연말이라 속도를 늦춘다는 기존의 인식은 완전히 깨졌다. 오히려 마지막 순간까지 전력을 다해 계약을 쓸어담는 모습이다. 헌화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 우주산업, 현대로템, LIG 넥스원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방산사총사가 동시에 움직이며 해외 수출과 국내 사업을 함께 터뜨리고 있다. 이 흐름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구조적으로 준비된 결과다. 북유럽과 북미에서는 수출 계약이 이어지고 있고 국내에서는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굵직한 사업들이 연쇄적으로 체결되고 있다. 이 상황을 두고 K방산이 잘 나간다는 말이 더 이상 홍보 문구가 아니라는 점이 수치로 증명되고 있다. 실제 계약 금액과 사업 범위를 보면 이는 단기 호황이 아니라 장기 국면에 들어섰다는 신호에 가깝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움직임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다. 한화는 최근 발트에 지역국가인 에스토니아와 천무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규모는 약 4,400억 원에 달한다. 이 계약이 갖는 의미는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선다. 에스토니아는 나토 회원국이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방위비를 공격적으로 증액하고 있는 국가다. 여기에 처음으로 한국산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 들어갔다는 사실은 전략적 의미가 크다. 이번 계약에는 천무 발사대 6대뿐만 아니라 사거리 80km, 160km, 290km급 유도미사일 패키지가 함께 포함됐다. 여기에 더해 유럽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요소인 현지 부품 생산과 유지보수 정비 체계까지 함께 묶였다. 즉, 단발성 판매가 아니라 장기간 함께 운용하며 생태계를 공유하자는 구조다. 방산 수출에서 가장 이상적인 형태에 가깝다. 한화는 이 계약을 교두보로 삼겠다는 의도를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에스토니아를 시작으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그리고 노르웨이를 포함한 북유럽 국가들로 설명과 협상을 확장하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실제로 발트의 국가들은 안보 환경과 지형 조건이 유사하기 때문에 하나의 국가가 선택한 무기체계는 인접 국가들의 판단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한화의 움직임은 유럽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미국 시장에서도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 한화 시스템은 보잉과 계약을 체결하고 F-15 계열 전투기에 탑재되는 대화면 다기능 전시기를 공급하게 됐다. 이 계약의 핵심은 한국산 디지털 항공전자 장비가 미국 시장에 처음으로 본격 진입했다는 점이다. 해당 장비는 이미 KF-21에 적용되며 기술적 신뢰성을 검증받은 상태였고 그 성과가 미국에서도 인정된 셈이다. F-15 계열 전투기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등 다수 국가에서 운용 중이다. 한번 공급망에 들어가면 추가 물량과 후속 개량 사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단순 납품 계약을 넘어 장기적인 시장 진입을 의미한다. 국내 사업 역시 숨 돌릴 틈이 없다. 한화는 소형 무장 헬기용 공대지 유도탄, 천검, 2차, 양산, 그리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 구성 요소인 LSAM 양산 계약까지 연이어 체결했다. LSAM이 본격 양산 단계에 들어갔다는 사실은 한국 미사일 방어체계가 실전 배치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여기에 더해 T-50 수출용 항공기 엔진 공급 계약까지 확보하면서 항공과 지상 분야를 동시에 확장하고 있다. 이 모든 흐름은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진다. 한국 방산산업은 더 이상 특정 무기 하나에 의존하는 구조가 아니다. 플랫폼, 무장, 항공전자, 유지보수, 그리고 장기 운용 체계까지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수출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그리고 이 거대한 흐름의 중심에는 이제 하나의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하기 시작한다. 바로 KF-21이다. KF-21은 더 이상 개발 중인 시제기가 아니다. 추가 무장 시험 사업 계약이 체결되면서 이제는 실질적인 전투기 완성 단계로 들어섰다. 단순한 시험 비행이 아니라 공대공, 공대지 무장을 통합하며 실전형 플랫폼으로 완성시키는 과정이다. 여기에 국산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 개발까지 함께 진행되면서 KF-21은 점차 순수 국내 기술 기반의 무장체계를 갖춰가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아직 본격적으로 꺼내지지 않은 가장 민감한 주제가 남아있다. 전투기의 심장이라 불리는 엔진이다. KF-21이 왜 점점 더 매력적인 수출 플랫폼으로 평가받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왜 세계가 다시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지 이해하려면 이 엔진 이야기를 피할 수 없다. 지금부터의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된다. KF-21이 본격적으로 국제시장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는 부품 국산화 속도다.
애초 계획보다 훨씬 빠르게 국산화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해외 평가자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현재 KF-21의 국산화율은 이미 70%를 넘어섰다.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다. 전투기 사업에서 국산화율은 곧 가격 경쟁력과 직결된다. 생산 단가가 내려가고 유지 비용이 줄어들수록 수출 조건은 유리해진다. 해외 고객들이 전투기를 평가할 때 가장 먼저 보는 요소는 성능이지만 그 다음은 항상 가격과 운용 조건이다. 아무리 성능이 뛰어나도 도입 비용과 유지 비용이 과도하면 선택받기 어렵다. KF-21은 이 성능 대비 가격이 좋은 전투기라는 이미지가 빠르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항전 장비, 구조물, 무장체계의 국산화율이 아무리 높아져도 단 하나의 핵심 요소가 남아있다. 바로 전투기 엔진이다. 전투기의 심장이라 불리는 이 구성품은 단순한 부품이 아니다. 성능, 신뢰성, 수명, 그리고 정치적 자율성까지 모두 좌우하는 요소다. 현재 KF-21에 탑재된 엔진은 미국 GE 계열의 F414를 기반으로 한 터보팬 엔진이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면허 생산을 통해 조립과 정비를 담당하고 있다. 당장의 운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성능도 검증됐고 신뢰성 역시 높다. 하지만 이 구조는 어디까지나 과도기적 선택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완전한 독립과는 거리가 있다. 엔진 국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는 이미 여러 나라의 사례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됐다. 전투기 성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운용 과정에서 외국 기업의 승인, 수출 통제, 부품 공급 제한, 정비 제약에 묶일 수밖에 없다. 전투기를 스스로 만들고도 마음대로 개량하지 못하고 제3국 수출에 제한을 받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는 군사주권의 문제로 직결된다. 그래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 에너빌리티가 손을 잡고 엔진 핵심 기술 국산화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이 움직임은 단순히 미국산 엔진을 대체하겠다는 차원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항공산업에서 완전한 자립구조로 갈 수 있느냐를 가르는 분기점에 가깝다. 한국은 이미 방향을 정했다. 2030년대 초반까지 엔진을 포함한 최대한의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명확히 설정했다. 엔진 국산화는 선택지가 아니다. 하면 좋은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 하는 필수 코스다. 만약 이 과정을 포기하면 KF-21은 끝까지 외국 기술의 울타리 안에서만 운용될 수밖에 없다. 반대로 이 벽을 넘으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한국 항공산업 전체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플랫폼이 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국이 단순히 기존 엔진의 복제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목표는 특정 엔진 하나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차세대 항공기 전반에 적용 가능한 기술 축적이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KF-21 이후 등장할 무인 전투기, 차세대 전투기, 그리고 다양한 항공 플랫폼으로 기술이 확장될 수 있다. 사실 한국은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좌절을 경험했다. 과거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는 뼈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다. KF-21 초기 개발 과정에서도 협력은 있었지만 가장 핵심적인 기술들은 끝내 이전되지 않았다. 레이더, 전자전 장비, 전자광학 표적 장비 등 전투기의 눈과 귀, 그리고 두뇌에 해당하는 기술들은 철저히 통제됐다. 이 경험은 하나의 교훈으로 남았다. 결국 스스로 만들지 않으면 언제든 막힐 수 있다는 현실이다. 아이러니하게도 KF-21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군가 도와줬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도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방향을 완전히 틀 수 있었던 것이다. 외국 기술에 기대는 길을 포기하고 자체 개발로 가겠다는 결단이 지금의 KF-21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마지막 퍼즐로 남아있는 것이 바로 엔진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해외 여러 국가에서 KF-21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공통적으로 던지는 질문은 하나다. 엔진까지 독립이 가능한가? 전투기에서 엔진은 단순한 성능 요소가 아니라 정치적 변수이기도 하다. 그래서 차세대 엔진 개발은 곧 KF-21의 수출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 엔진 개발에는 보통 10년 이상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군사기술 개발을 넘어선다. 관련 산업 전반을 포함해 수조원 규모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국가전략 사업이다. KF-21은 이제 조립과 비행시험 단계를 지나 성능을 끌어올리고 핵심 요소를 완성하는 마지막 구간에 접어들었다. 세계가 다시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전투기 엔진 개발 이야기를 꺼내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이 있다. 다른 부품들은 비교적 빠르게 국산화했는데 왜 엔진만큼은 그렇게 오래 걸리느냐는 것이다.
겉으로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전투기 엔진은 항공기술의 최정점에 해당하는 영역이다. 이 분야에서는 단 하나의 요소만 잘해서는 절대 완성에 도달할 수 없다. 모든 요소가 동시에 맞아떨어져야만 한다. 전투기 엔진에서 난이도의 정점으로 꼽히는 구간은 고압 터빈이다. 이 구간은 온도와 회전 속도 그리고 원심력이 동시에 극한으로 작용한다. 수천도에 가까운 고온 환경에서 초고속 회전이 반복되고 이 상태가 수천 번 이상 누적된다. 이 조건을 견디는 부품이 바로 터빈 블레이드와 디스크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면 출력 저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엔진 전체가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다. 그래서 고압 터빈 설계에서는 항상 상충 관계가 발생한다. 안전 여유를 크게 잡으면 무게가 늘고 효율이 떨어진다. 반대로 성능을 끌어올리면 내구성과 수명이 급격히 흔들린다. 성능, 내구, 무게, 안전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설계는 기하급수적으로 난이도가 상승한다. 이 지점부터는 단순한 계산 문제가 아니라 축적된 경험과 데이터의 싸움이 된다. 첫 번째 핵심 기술은 초고온 합금이다. 전투기 엔진에는 주로 니켈 기반 초내열 합금이 사용된다. 이 합금은 단순히 강한 금속을 쓰는 문제가 아니다. 합금 성분 비율, 주조 방식, 열 처리 조건이 미세하게 달라질 때마다 고온 크립 특성, 피로 수명, 균열 발생 경향이 완전히 달라진다. 논문이나 설계도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며 수많은 실패 데이터를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하다. 여기에 더해지는 난제가 단결정 블레이드다. 현대 전투기 엔진은 블레이드를 결정립 경계가 거의 없는 단결정 구조로 만든다. 균열은 대부분 결정립 경계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경계가 사라지면 수명이 획기적으로 늘어난다. 문제는 이 단결정 주조 공정이 극도로 까다롭다는 점이다. 온도 제어, 응고 속도, 불순물 관리 중 어느 하나만 어긋나도 바로 불량으로 이어진다. 더 어려운 점은 한 번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같은 품질을 지속적으로 재현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세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코팅 기술이다. 터빈 블레이드는 단순히 금속으로만 버티지 않는다. 열차폐 코팅과 산화부식 방지 코팅을 여러 층으로 입혀 극한 환경을 견딘다. 이 코팅이 조금만 불안정해도 운용 중 박리가 발생한다. 박리가 시작되면 고온이 금속에 직접 전달되고 수명은 급격히 감소한다. 그래서 금속 소재와 코팅 기술, 그리고 이를 안정적으로 구현하는 공정 품질이 하나의 세트로 맞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냉각이다. 내열 합금이라면 뜨거운 환경을 그냥 견디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다. 고압 터빈 블레이드는 내부에 미세한 냉각 통로를 갖고 있고 표면에는 필름 냉각 구멍이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다. 이 구멍을 통해 공기가 표면을 감싸며 열을 차단한다. 그러나 냉각을 강화하면 효율과 추력이 손해를 보고 냉각을 줄이면 수명과 신뢰성이 무너진다. 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엔진 회사들의 핵심 경쟁력이다. 엔진 앞쪽으로 가면 고압 압축기가 있다. 이 구간은 공기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압축하는 역할을 한다. 효율을 높이기 위해 블레이드 형상을 공격적으로 설계하면 압축기 실속이나 서지가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 전투기 엔진은 급가속과 급기동을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이 안정성 확보가 특히 중요하다. 블레이드 형상, 간극 관리, 가변 베인 스케줄, 제어 로직이 정밀하게 맞물려야 한다. 연소실은 또 다른 난관이다. 연료와 공기를 균일하게 섞어 최대한 완전 연소를 시켜야 효율이 올라간다. 동시에 온도 분포가 균일해야 터빈 수명이 유지된다. 특정 구간에 열이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하면 터빈 수명은 급격히 줄어든다. 여기에 연소 불안정이 더해지면 진동이 커지고 구조공진으로 이어져 균열을 유발할 수도 있다. 연료 분사기 설계와 연소실 냉각, 화염 안정화 기술이 모두 핵심이다. 애프터버너는 추력을 크게 끌어올려주지만 그만큼 엔진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도 폭증시킨다. 온도 스트레스, 구조 하중, 열 팽창, 화염 안정, 노즐 연동까지 모두 고려해야 한다. 켜고 끌 때의 전환이 부드럽지 않으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장시간 사용 시 내구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배기 노즐 역시 단순한 부품이 아니다. 전투기 엔진은 출력 상태에 따라 노즐 면적을 조절한다. 고온 환경에서 움직이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마모와 열 변형이 발생하기 쉽다. 제어가 조금만 어긋나도 성능과 안정성이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노즐 주변 역시 고온 구조물이기 때문에 소재와 코팅 기술이 함께 요구된다. 현대 전투기 엔진은 하드웨어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전자제어 시스템은 사실상 엔진의 두뇌다. 급가속 시 연료 분사량을 어떻게 조절할지, 서지 한계를 넘지 않도록 어떻게 제어할지, 온도와 회전수 제한을 어디에서 걸지, 모든 판단이 제어 로직에 의해 이루어진다. 극한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작동해야 하기 때문에 시험 난이도는 극도로 높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하는 단계는 양산과 품질 관리다. 연구소에서 시제품 하나를 성공적으로 작동시키는 것과 대량 생산에서 동일한 품질을 유지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전투기 엔진은 부품 수가 많고 공정이 복잡해 작은 편차 하나만으로도 수명과 신뢰성이 크게 달라진다. 설계 이후 진짜 싸움은 공정 안정화와 재현성 확보에서 시작된다. 이 모든 이유 때문에 전투기 엔진은 항공기술의 끝판왕으로 불린다. 하지만 이 벽을 넘는 순간 한국은 더 이상 전투기를 조립하는 나라가 아니다. 전투기 엔진을 직접 설계하고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국가로 도약하게 된다. 이처럼 전투기 엔진 개발이 극도로 어려운 이유를 이해하면 지금 한국이 선택한 전략이 왜 중요한지도 분명해진다. 한국은 이 프로젝트를 단순한 기술 개발 과제로 보지 않는다. 국가 차원의 전략 사업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전투기 엔진 기술을 국가 첨단 전략 기술로 지정한 결정은 상징적이다. 이는 중간에 포기하거나 축소하지 않겠다는 공식 선언과 다름없다. 총 사업비는 5조 원대에 이른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국가 연구기관들이 대거 참여하고 민간 대기업들까지 총력 투입되는 구조다. 단일 기업의 역량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국가가 판을 깔고 장기적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이다. 이 시점부터 엔진 개발은 기술 문제가 아니라 의지와 지속성의 문제로 전환된다. 이 프로젝트를 둘러싼 국제적 시선도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안보 싱크탱크인 CSIS는 KF-21을 제대로 운용하고 특히 중동 지역 수출까지 현실화하려면 현재와 같은 외국산 핵심 부품 의존 구조로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분석이 아니라 정치적 현실을 반영한 발언이다. 엔진까지 독립해야 KF-21이 완전히 다른 급의 전투기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결국 답은 독자 부품 개발이다. 이는 선택지가 아니라 생존 조건에 가깝다. KF-21에 적용되는 구성 요소 대부분은 이미 국산 화율이 상당히 높아졌다. 항전 장비, 구조물, 시스템 분야에서는 눈에 띄는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엔진은 가장 민감하고 기밀성이 높으며 난이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분야다. 그래서 그동안 엔진 개발 이야기는 의도적으로 조용히 진행됐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 베일이 조금씩 벗겨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일정 수준의 자신감이 형성됐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이 처음부터 이 엔진을 무인 전투기용이라는 명분으로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이 표현 하나에는 치밀한 계산이 담겨있다. 만약 한국이 유인 전투기 엔진을 새로 개발한다고 공식 선언하는 순간 미국, 러시아, 유럽 주요 국가들의 반응은 즉각적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다. 전투기 엔진은 각국의 핵심 산업이자 국가 안보의 상징이다.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한다. 기술 경쟁 이전에 외교적 압박과 규제 카드가 먼저 등장하는 구조 다점 반면 무인 전투기 엔진은 상황이 다르다. 아직 국제 규범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고 각국의 통제 체계도 상대적으로 느슨하다. 기술 격차가 완전히 고착되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에 새로운 참여자가 등장해도 즉각적인 제동을 걸 명분이 약하다. 한국은 이 틈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정면 돌파가 아니라 측면 침투에 가까운 전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무인기 엔진이라 해도 16,000파운드급 고출력 엔진 개발이 성공하면 그 기술은 그대로 유인 전투기용으로 전환할 수 있다. 기본 구조와 핵심 기술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모르는 국가는 없다. 지금은 무인기라는 명분 아래 지켜보고 있지만 한국의 개발 속도가 가속화되거나 시제품이 국제 전시회에서 공개되는 순간 견제 수위가 급격히 높아질 가능성은 충분하다. 또 하나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는 국제 수출 통제 체계다. 군사용 핵심 기술은 결국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통제 구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무인기라고 해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정치 상황에 따라 언제든 제약이 걸릴 수 있는 위험 요소는 항상 존재한다. 현재 상황을 종합하면 해외 주요 국가들은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행보를 매우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다. 아직 견제 버튼을 누르지 않았을 뿐 어디까지 가는지를 지켜보는 단계다. 그래서 지금의 엔진 개발은 기술 싸움이면서 동시에 속도 싸움이고 타이밍 싸움이다. 조용히 그러나 빠르고 확실하게 성과를 쌓아야 하는 구간이다. 만약 한국이 짧은 시간 안에 소재와 부품까지 독자화하는 성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하면 상황은 급변할 수 있다. 일부 국가는 협력을 명분으로 기술 접근을 시도할 수 있고 다른 일부 국가는 소재 수출 제한이나 부품 통제라는 방식으로 압박을 가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방산 분야에서는 너무나 익숙한 패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점까지 와 있다. 이 엔진 개발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술 도전이 아니라 향후 수십 년간
한국 항공산업의 위상을 결정짓는 분기점이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주체들과 그 역할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 거대한 엔진 개발 프로젝트의 핵심 축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 에너빌리티의 결합이다. 그동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F404와 F414 계열 엔진의 면허 생산과 정비를 담당하며 전투기 엔진 조립과 운용, 제어 분야에서 경험을 축적해왔다. 반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발전용 가스터빈 국산화를 통해 초고온 합금과 소재 기술에서 강점을 쌓아왔다. 이 두 축이 결합하면서 엔진 개발 구조 자체가 한 단계 달라졌다. 전투기 엔진에서 가장 어려운 구간으로 꼽히는 애프터버너 작동 시의 극한 환경은 두산의 소재 기술이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역이다. 연소실과 터빈이 견뎌야 하는 온도와 압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발전용 가스터빈과 기본 원리는 유사해 보이지만 전투기는 초음속 환경에서 급가속과 급기동을 반복한다는 점에서 조건이 완전히 다르다. 이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느냐가 성패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업계에서는 한화의 엔진 조립과 제어 기술, 그리고 두산의 소재와 합금 기술이 안정적으로 결합될 경우 상당히 공격적인 성능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부에서는 중국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도 넘지 못한 고성능 엔진의 벽을 한국이 먼저 넘어설 가능성까지 언급한다. 이는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기술 축적 방향을 고려한 현실적인 분석에 가깝다. 이 흐름 속에서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 하나 더 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영국 롤스로이스와 협력해 엔진 제어 장치 관련 기술을 확보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기술 자문이나 명목상 협력이 아니다. 실제 핵심 제어 기술을 공유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램제트 계열 엔진 개발 과정에서 영국과의 공동 연구 협력이 지속돼 왔다는 사실은 한국이 차세대 엔진 기술 설계 단계부터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과의 분위기와 비교하면 차이가 더욱 분명해진다. 미국 엔진 기업들은 한국과의 공동 개발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이유는 명확하다. 한국이 독자 엔진 개발에 성공할 경우 KF-21 사업에서 차지하던 기존 엔진 공급 시장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냉정하지만 산업 논리상 자연스러운 선택이다. 반면 영국은 다른 전략을 택했다. 롤스로이스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차세대 엔진 기술 개발에서 새로운 파트너를 확보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냈다. 특히 애프터버너 기술과 고온 제어 분야에서 영국이 한국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는 점은 업계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이는 한국이 단순한 추격자가 아니라 공동 설계자 위치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다. 이런 변화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만의 움직임이 아니다. 한국 항공우주 산업 역시 한 발 더 나아갔다. 한국 항공우주 산업은 미국산 F414급 엔진을 능가하는 차세대 고출력 엔진의 실증 비행을 추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 발언이 내부적으로 상당한 기술적 그림이 마련됐다는 신호로 해석한다. 보통 이 수준의 계획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흐름은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KF-21 전투기가 국산 엔진 시험 단계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제는 말뿐인 계획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무인 전투기 플랫폼을 활용한 국산 엔진 비행 시험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는 개발 일정이 상당히 앞당겨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은 이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를 명확히 설정했다. KF-21의 독자 엔진 확보,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MZ 엔진 개발이다. 이 목표가 현실화될 경우 KF-21은 단순히 외국 엔진을 탑재한 전투기가 아니라 완전한 독립형 플랫폼으로 재정이 된다. 이는 수출 협상에서의 위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요소가 된다. 이러한 움직임이 알려지자 주변국들의 반응도 즉각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히 중국 관영 매체들은 한국의 16,000파운드급 국산 엔진 개발 계획에 대해 지속적으로 기술적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난이도가 지나치게 높고 단기간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반복한다. 그러나 이러한 반응은 기술적 분석이라기보다는 한국의 개발 속도에 대한 경계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중국 항공 전문지들 역시 한국이 표면적으로는 무인 전투기 엔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유인 전투기 엔진 개발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는 장기적인 항공 전력 경쟁에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 한국이 미국의 직접적인 기술 이전 없이 고출력 엔진을 개발하는 상황 자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긴장감이 읽힌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다.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도전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한국 항공산업의 판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인가? 그 답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이 모든 흐름을 종합하면
지금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전투기 엔진 개발은 단일 무기체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략의 전환점에 가깝다. 과거 한국은 전투기를 설계하고 조립하는 능력을 확보했지만 가장 핵심적인 심장부만큼은 외국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 구조는 성능의 한계라기보다 정치적 제약으로 이어졌고 수출 협상과 후속 개량 사업에서 반복적으로 발목을 잡았다. KF-21 개발 과정에서 한국이 얻은 가장 큰 교훈은 분명하다. 기술 이전은 언제든지 중단될 수 있고 그 순간 모든 일정과 계획은 동시에 멈춘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핵심 항공 기술은 동맹 관계와 무관하게 국가 이익 앞에서 철저히 통제된다. 그래서 엔진을 스스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은 단순한 기술 부족이 아니라 장기적인 전략 리스크로 이어진다. 이번 국산 엔진 프로젝트는 그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제거하려는 시도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엔진 조립과 제어 경험, 두산에너빌리티의 초고온 합금과 소재 기술, 그리고 국가 연구기관들의 장기 데이터 축적이 하나의 축으로 묶였다. 이 결합은 단기간 성과를 노리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수십 년을 내다보는 설계다. 중요한 점은 이 프로젝트가 KF-21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무인 전투기, 차세대 유인 전투기, 그리고 다양한 공중 플랫폼으로 기술이 확장될 수 있는 기반을 동시에 구축하고 있다. 엔진 기술은 한번 확보되면 응용 범위가 폭발적으로 넓어진다. 이는 항공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지렛대 역할을 한다. 국제사회의 시선이 예민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국이 전투기 엔진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단계에 근접한다는 것은 기존 질서에 균열이 생긴다는 의미다. 지금까지 전투기 엔진 시장은 소수 국가가 사실상 독점해왔다.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하는 순간 기술 경쟁뿐만 아니라 정치적 계산이 동시에 작동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미 방향을 틀었다. 중간에 멈출 수 없는 구조로 판이 짜였다. 국가 첨단 전략 기술 지정, 수조원 규모의 장기 투자, 민관 협력 체계는 모두 되돌릴 수 없다는 신호다. 이 프로젝트는 성공 여부 이전의 추진 자체가 선언에 가깝다. 만약 이 엔진 개발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KF-21은 완전히 다른 위상을 갖게 된다. 단순히 성능이 좋은 전투기가 아니라 정치적 제약에서 자유로운 플랫폼으로 재정이 된다. 이는 수출 협상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다. 엔진 승인 문제, 부품 통제, 유지 보수 제한에서 벗어난 전투기는 선택지의 폭이 완전히 달라진다. 한국 방산산업 전체로 보면 의미는 더욱 커진다. 전투기 엔진을 설계하고 양산할 수 있는 국가는 세계적으로 극소수다. 그 반열에 이름을 올리는 순간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다. 항공기술 강국으로 분류되는 기준선이 달라진다.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와 완성도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성과를 쌓아야 한다. 외부의 관심이 본격적인 견제로 바뀌기 전에 기술적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다. 그래서 지금의 엔진 개발은 단순한 연구가 아니라 시간과의 싸움이다. KF-21은 이미 조립과 시험 비행 단계를 넘어섰다. 이제 남은 마지막 벽은 엔진이다. 이 벽을 넘는 순간 한국 항공산업의 좌표는 완전히 달라진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전 기종의 성공으로 끝나지 않는다. 한국이 항공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 결정적인 순간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